IMF를 포함해서 거의 네. 30년이 넘게 예. 부동산의 뭐 상승장뿐만 아니라 뭐 하락장까지 예. 모두 다 겪으신 그렇죠. 정말 예. 고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예. 집값이 반등했다고는 하는데 예. 또 다시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어요. 예. 요즘에 지금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6월까지 거래가 쭉 늘다가 이제 7월 달에 약간 주춤했거든요. 근데 8월 달이 또 늘을지 줄지는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달 그게 지속적으로 줄 것인지 이제 늘 것인지 요걸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그 거래량은 저는 사실 크게 보지는 않아요. 예, 예.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유하고 줄어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떨 때 줄어드느냐 하면은요, 사는 사람이 줄어들 때, 반대로 파는 사람이 줄어들 때, 또 거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건 꼭 맞지가 않아요. 그 주식 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변곡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쫙쫙 오르다가 거래량이 막 터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바로 고꾸라져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막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재테크를 갖다 도식적으로만 배워가지고 거래량이 늘으면 저기 오르고 거래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폭망이죠. 거기서만.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꼭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변곡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막 서로 공방전을 벌여요. 공방전을 벌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판단을 해. 그러면은 이제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옷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나 옷 팔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팔 거 아니에요. 기업들은 목표가 많이 파는 거예요. 물론 수익을 내는 거지만 하나당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 팔아가지고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0,000원씩이라도 1000개를 팔으면 1000만 원이 벌잖아요. 그 사람들은 많이 파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잖아요, 자기.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집에 하나 갖고 있거나 2개 갖고 있거나. 근데 그거 팔면 자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패턴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비싸게, 높은 가격에 팔려고 그러지, 많이 팔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매수자가 몰려 들어가가지고 가격이 오른다라는 시그널이 딱 나오면은 그 많던 매물이 싹 없어지면서 다시 이제 거래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하락기는 또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매수자가 이제 없어지면서. 그래서 단순히 거래가 는다, 준다, 그거 갖고만 이제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보기엔 좀 그렇고요. 보조적으로 이제 집값이 오르고 있냐, 떨어지고 있느냐, 이제 그것도 같이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게 모든 집값이 다 똑같이 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막 차별화가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지역별로 좀 이제 분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좋아했던 단지 그리고 그런 단지들은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럼 저 반등이 예. 멈추느냐 아니면 예. 이게 주변으로 퍼져나갈 것이냐. 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이제 인기적이 먼저 오르게 되면은 그다음에 주변적으로 이제 퍼져 가거든요. 근데 그 퍼져가는 이제 속도나 이런 거는 이제 그때 시대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져요. 지금 현재는 그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라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약간 느린 편이에요. 딴 때 같으면 굉장히 빠른데 지금은 이제 이게 치열한 공방전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퍼져나가는다는 거죠. 지금 인기 지역은 이미 이제 반등이 다 된 거라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중에서 이제 정고점 회복한 데도 있고, 정고점하고 거의 비슷한 데로 간 데도 있고, 반대로 아직은 이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야? 맞아요.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안 팔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시장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약간 복잡한 시장이고, 요거는 이제 민물하고 썰물이 이렇게 교차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뭐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지역별로는 좀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 흐름을 알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게 이제 2025년, 2026년 그러면은 뭐 모두가 다 오른다고 그때는 얘기를 할 테니까. 맞아요. 모든 이 투자는 이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왜 쌀까, 왜 비쌀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쌀 때는 모두가 공포감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는 사람 줄어들고 팔려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그럴 때 본인이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본인의 결심에 따라서 안 사도 되고 사도 되고잖아요. 근데 이미 가격이 오르면은 안 사면은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살려면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니까 나한테 초이스가 별로 없는 건데, 선택권이 별로 없는 건데, 쌀 때는 내 선택권이 있잖아요.
내가 손해날 것 같으면 안 사면 되지만 내가 이번에 기회를 잡겠어? 그러면 이제 그럼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 같은 걸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조금 약간 이제 독특하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그걸 공포감을 느끼지 말고 이게 나한테 어떤 돈을 가져올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IMF 때가 이제 그랬거든요. IMF 때의 그 공포감은 그 이후에 많은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그 공포감을 다 합한 것보다도 IMF 하나가 더 크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IMF 이전까지는 이렇다 할 위기가 사실은 없었어요. 이거는 국가 부도 사태이기 때문에 IMF 때 많은 기업들이, 그것도 조그만 기업들이 대기업을 포함해서 은행도 포함되고 많은 직장들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튼튼한 항공모함을 타고 다녀가지고 나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배가 물에 침몰한 그런 사건이 바로 IMF이기 때문에 주위에 회사가 뻥뻥 나가자 떨어지니까 본인도 굉장히 공포감이 있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세상이 망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산을 던지죠. 한번 그렇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소위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뭐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를 갖다가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뉴스 틀면 다 그 얘기, 신문 보면 다 얘기해. 그럼 사람들이 공포감에 지금이라도 이 자산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에 던집니다. 안 팔리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더 싸게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목표가 뭐가 되냐면 싸게라도 파는 게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 굉장히 이제 싸지는 거죠. 그게 이제 관행각이죠. 가치가 이만큼이다, 가치가 이만큼 떨어진 건 사실인데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밑으로까지 공포감에 그런 거죠. 이만큼이 사실 보면 시장 가치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으면 그걸 갖다가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은 굉장히 쉬워요. 네. 그것도 보면 말은 쉬운데 요번 이제 하락기 때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어디다가 꼭 적어두세요. 적어두기 싫으면 녹음이라도 해놓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그리고 1년 후에 그걸 다시 틀어보던가 읽어보던가 3년 후에 다시 읽어보던가 그러면은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과 또 나중에 느낀 감정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사람들은 공포감을 많이 느끼니까 사람들이 다 던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면은 이제 수익을 많이 낸 거고요. 저는 그 IMF 터지면서 이거는 정말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기회라고 생각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IMF 터지면서, IMF 전에도 저도 이제 서울에 집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돼버린 거예요. 집값의 3분의 2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내 자산이 대부분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산이 그냥 거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화가 나죠. 그렇죠. 처음에는 분하죠. 예, 분하고 화가 나고 처음에는 이제 뭐 정치권이나 제3자한테, 딴 사람들한테 그 IMF에 누가 책임냐 그걸 찾으려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저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격변할 때 뭔가를 내가 하면 이익이 될 텐데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방법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뭐를 할 것인가, 뭐 금을 할 것인가, 달러를 할 것인가, 부동산을 할 것인가,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부동산으로 망했으니까 물타기를 하자. 부동산을 더 사가지고 물타기를 평균 단가를 갖다 낮추자 그래가지고 그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굉장히 싼 가격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 집이 3분의 2가 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오히려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때는 다행인 게 제가 매수할 돈이 있었어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게 아니라 그거는 오로지 이제 옛날부터 저는 이제 20대부터 계속 주식도 하고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45평짜리 새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를 새 아파트 들어가자마자 저는 전세를 줬어요. 그리고 전세를 주고 저는 어디서 거주했냐면은 일기신도시 조그만 24평 아파트에서, 일기신도시가 그때만 해도 낡았어요. 그러니까 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울의 그 마영성 중에 한 지역이니까 전세가가 싸진 않았겠죠. 거기서 그 전세금하고 내가 여기서 실거주하는 전세금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1억 원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1억 원이면 지금 1억 원 크지 아니지만 그때 IMF 때는 좀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샀죠. 근데 실제로 살 때 1억 원 안 들었어요. 그보다 훨씬 적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니까. 그것도 내가 당장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당장 들어가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신도시 거기서 계속 24평형에 살고, 지금으로 하면 이제 갭 투자한 거죠. 전세를 끼고 한 거고, 거기는 지금 당장 내가 비싼 데 들어가서 깔고 앉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 건데, 사고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죠. 사람들은 이제 회사 직원이나 이제 친구들이나 걱정을 했을 것 같아. 그분들은 네, 너가 그렇죠. 떨어지는데 왜 또 샀어? 어떤 걱정을 했냐면요. 집에 와서 등기부등본을 계속 몇 번 본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샀나?
이거 왜 잘못 샀냐가 뭘 잘못 샀냐고 잘못 결정한 게 아니라 이게 대지분이었고 혹시 건물 지분만 있는 걸 내가 잘못했나 너무 싸니까 IMF도 너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대지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남은 대지분 갖고 사는 거잖아요. 땅값 갖고 사는 거지 건물은 다 낡아간 걸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싼 거.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강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강북 가격하고 가격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강북 살 돈이면 이제 강남 뭐 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사고 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나 어떤 회사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죠. 야 지금 너무 싸다. 내가 이번에 샀는데 너무 싸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그 주식 해가지고 돈 그동안에 벌은 거 갖고 다 여기서 한꺼번에 홀랑 말아먹으려고 그러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똑똑한 줄 알았더니 헛똑똑이구나 막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집을 못 팔아가지고 뭐 걱정이고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데 무슨 투자를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막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기우라는 걸 이제 아셨죠.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제 동료 중에 한 명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알려줘 그러더라고요. 꼭 알려줘. 그래서 오케이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국제금융일 때 딱 털을 때, 야, 요번에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야, 이게.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IMF 때는 우리나라만 망하고 다른 나라는 하나도 안 망했으니까 우리가 헤쳐나온 거지. 자, 이 국제금융일 때는 미국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 다 망하는데 이게 되겠어? 이제 세상은 망하는 거야. 너 지금이라도 갖고 있는 거 다 팔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더라도. 세상이 역사는 반복되더라도 똑같은 거로 반복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 패턴을 보고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회가 오더라도 너는 이제 가르쳐주지 않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은 지금 시기도 그렇고요. 지금 시기가 이제 지난 1년이 그런 거였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은 미국발 금리 상승, 급격하게 금리 상승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최초의 단추는 미국에서 급격히 금리 인상한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잉 반응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총을 쏜 건 맞아. 총을 빵 쏜 거는 미국이에요. 창고에다가 총을 쏜 거예요. 바바바방 떠가지고 이렇게 불이 많이 난 거는 화약 창고가 터져서 그런 거지 이 총 한 발 갖고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만 갖고 그랬다 그러면은 미국이 더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집값이. 우리보다 금리가 훨씬 많이 올랐고 우리는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고 미국은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 당사국인데 미국 집값은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미국 집값은 이제 6월에 제일 비싸고 1월에 제일 쌉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우상을 하는데 제일 역사적으로 제일 비싼 게가 언제냐면 2022년 6월이 제일 비싸요. 그때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싼 게 언제냐면은 2023년 6월이 두 번째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점 거의 회복했어요. 세 번째로 제일 집값이 비싼 게 언제냐면 올해 7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금리 인상이 그 직접적인 영향이었다. 뭐 그게 원자폭탄이었다. 폭발력 가졌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미국이 먼저 박살났어야 되는데 왜 그 한국에서 먼저 그런 거야. 그게 아니고 아까 같이 미국은 총알이긴 한데 그게 이제 화약 창고에 가서 불이 붙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가 지금 3.5%잖아요. 3.5%면 와 되게 높다라고 하는데 2002년도 우리가 월드컵이 있을 때 기준금리가 얼마였냐면은 상반기 낮을 때가 4%고 위에가 4.5%.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요. 기준금리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게 2021년이 아니에요. 2021년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거고요. 제일 집값이 많이 오른 거는 바로 2002년도였거든요. 2002년도가 1등, 2021년도가 2등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러니까 기준금리 높은 이제 대출금리도 높았겠죠?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훨씬 높았던 시절도 지금보다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미국발 금리 인상이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사람한테 공포감을 주느냐라고 공포감의 본질은 뭐냐면은 금리 인상의 끝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금리 인상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하는 게 이건 두 자릿수 금리 갑니다. 이제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두 자릿수 금리 가는 줄 알고 못 하는데 겁을 먹었는데 지금 두 자릿수 금리가 아니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실상 이제 멈춘 상태니까 거기서 보면 거기서 3.5에서 이제 끝나버리니까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 정도야 뭐 옛날에 쌀 때보다는 나쁘지만 뭐 이 정도는 뭐 그래도 견딜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미 이제 공포감은 이제 일단 시장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 공포감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익숙해진 거죠. 금리 때문에 심리가 많이 죽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절대 가격이 커졌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서 이 금리에 대해서 더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과 집값이 상당히 갈수록 상관관계가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대출을 많이 해주는 나라가 아니죠, 전통적으로. DSR이나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LTV도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LTV를 80%를 기본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까 집값은 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대출 금리도 모기지 금리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아까 말씀대로 집값은 떨어지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아주 신기해요, 거기서 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TV 자체도 적고, 그다음 뭐 DSR 뭐 이런 거 적어하니까 대출은 적고, 그다음에 그거는 뭐냐면 1가구 1주택자만 해당한 거고,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1가구 1주택자라도 15억 이상 집을 가진 사람 대출 안 됐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9억 원 넘으면 조금밖에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9억 원 이하짜리 분들만 영향을 받는 거고, 또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하나도 안 나왔죠. 뭐 후순위 뭐 제2금융이나 이제 제3금융가 후순위하는 건 그거는 괜히 알아서 하는 거지만, 자기가 전세를 껴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은행에서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보다는 전체 주택시장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뉴스에 보면은 가계대출이 아주 심각하게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은 이거 나중에 뭐 연체율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연체율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미국은 연체율이 역사상 가장 낮았을 때가 1.4%가 가장 낮았을 때예요. 우리나라는 연체율이 1%도 안 되거든요. 심할 때는 미국 연체율이 2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 보면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가계 대출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가계 대출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시간 나시면은 이제 한국은행 가면 그런 데 통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가계 자산이 얼마인가를 한번 그걸 조사를 해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순자산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GDP 대비 우리나라 금융자산도 굉장히 많은 수준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제 그거예요. GDP 대비해서 가계대출이 많다 그러는데, 가계대출이 많은 게 아니라 GDP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GDP 대비해서 가계 금융자산도 우리나라는 많고요. 가계 총자산도 훨씬 많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소득보다는 자산이 많은 나라예요. 소득이라는 기준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PIR도 마찬가지입니다. PIR도 뭐냐면은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다라는 얘기예요.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는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집값 나누기 소득을 한 거잖아요. 문제가 집값이 아니라 소득인 거예요. 소득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집값을 나누기 자산으로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은행 가면 그 데이터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얼마고, 뭐 한 가구당 총자산 얼마고, 순자산 얼마고 쭉 있어요. 그걸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낮아요. 우리나라는 자산을 많이 쌓아두는 나라고요. 미국은 자산을 갖다가 소득이 들어오면 그냥 다 소비를 해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는 자산을 해가지고 자산을 쌓아둬요. 왜 쌓아두냐면요, 미국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주잖아요. 집을 살 때. 그러니까 나는 돈을 적게 갖고 있어도 나는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대부분 안 빌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럼 내가 집을 사든지, 집을 못 사면 하다못해 전세로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보다 자산이 많은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이제 가계 대출 총액 있잖아요. 그 가계 대출 총액보다 가계 금융자산, 가계 부채보다 훨씬 커요. 가계 금융자산 규모가. 그죠?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저축, 주식, 보험, 이거 세 개를 합한 거거든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은행 가면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금 순환 동향이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해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뭐 그걸 갖다 저처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만 쫙 말씀난 거지, 저처럼 그게 무슨 뜻이고 그런 걸 다가 이제 분석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제
강의 때 보통 그런 걸 갖다가 자세하게 좀 쉽게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게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커진다는 건 무슨 의미라는 걸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저걸 해야지 여기서 저기서 그냥 뇌피셜로고 어서 들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아서 망할 것 같아. 가계부채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그럼 그 얼마인지도 제대로 모르시면서 그냥 아니야 그냥 무조건 망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의 결론은 그냥 망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데 망할 것 같으면 빨리 이민을 가셔야죠. 말씀하신 것 중에 IMF 때 그런 기회를 보셨고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기회를 보셨어요. 그러면 저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그런 기회 잡고 싶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난 1년이 바로 그런 기회였었죠. 그 싸다는 판단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싸면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집값이 50이었다가 100 갔다가 50 갔다가 100 갔다가 50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50 갔다가 100 갔다가 80 갔다가 130 갔다가 110 갔다가 150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쭉 이걸 갖다 연결하게 되면은 돈가치 하락분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자꾸만 왜 투자를 잘못하냐면요. 너무나 단기간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기간을 벌어서 거기서 이제 꼬이는 거예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투기는 도박에 가깝고요. 투자는 저축에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박에 가깝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샀어. 그 다음에 이거는 시세 차익 거두면은 뭐 이익되는 거고 떨어지면 자기 손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맞히는 게임이잖아요. 쪼여가지고 이게 지금 앞으로 이게 집값이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그건 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축하는 거는 어차피 내가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벌었어. 1년에 만약에 2천만 원씩 저축한다고 보세요. 그럼 돈을 모아가지고 은행에 넣었어. 그 은행에 넣어가지고 의자를 갖다 얼마 갔더니만 2% 준대요. A라는 은행에 갔더니. 근데 B라는 은행 갔더니만 5% 준대요. C라는 애 갔더니 10%를 준대요. 정기예금을. 그거 어디다 놓겠어요? 당연히 10%짜리 C은행 가서 놓는 거죠. 그게 바로 투자라는 거예요. 그 투자가 그냥 은행에 넣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꼭 시세 차익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은행의 이자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적게 받느냐 그걸 보는 거죠. 역사에 보면 당연히 은행의 이자보다 높습니다. 꾸준히 자산을 모으라는 거예요. 꾸준히 자산을 모여가지고 은행에 현금으로 넣어두는 것보다는 실물 자산에 놔두게 되면은 돈가치 하락분만큼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난 몇십 년간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짜장면값 올랐잖아요. 안 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건 유일하게 돈가치 하락만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가 굉장히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반드시 시세 차익을 갖다 먹는 게임이야. 이거는 뭐 주식같이 사는 것 같이 아침에 사가지고 오후에 팔아야 돼. 이렇게 강박관념이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A 지역이 올라요? B 지역이 올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모으세요. A 샀어? 그다음에 나중에 B 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자기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전업 투자라는 걸 별로 이제 안 좋아하거든요. 권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요새 이제 뭐 파이어족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돈 때문에 일을 한다? 돈 때문에 일을 한다. 그것도 상당히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서글픈 거예요. 뭐 그냥 할 수 없이 회사 가가지고 나하고 적성에 안 맞는 거 한다. 그건 상당히 불행한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회사 갈 때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내가 여기 회사 직원이 아니면은 이게 세계적인 기업의 이쪽에 임원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막 그 사람 악수하고 막 그거 할 때 저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날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할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내가 회사를 다니까 이런 TV에서 보던 사람도 내가 만날 수가 있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아 실현의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 열심히 버세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은퇴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요. 돈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멍청하게 그냥 현금으로 항아리에다 이렇게 쌓아두지 마시고 돈이 계속 불어나는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걸 저는 이제 술의 양쪽밖이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소득을 계속 버세요. 소득이 있어야지 자기가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소득에서 남는 잉여를 갖다가 계속 자산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산도 계속 불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이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계속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강박관념이 있다가 이제 집값이 떨어져. 와, 내가 작년에 내 재산이 얼마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이제 1년에 이제 내가 10억씩 내 자산이 벌어지니까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네, 어떤 사람이.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억이 날라갔어요. 그러면, 야, 이러다가 큰일 났다. 이게 내년에도 떨어지면 어떡해. 그럼 이제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소득 활동을 해가지고 수입이 있으면 이건 생활비는 이걸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계속 그냥 자산이 불어나는 거니까 뭐 되면은 그만, 안 돼도, 안 되면 안 되겠지만 그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할 때 갑자기 부동산하다 주식 뭐 얘기하는데 그게 자산 시장이라는 것을 일맥상통하겠다는 겁니다. 주식 같은 거 할 때 저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이제 회사 다닐 때. 그럼 어떻게 수익이 높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요. 1,000만 원을 갖고 제가 이제 투자를 했어요. 주식시장도 사이클이 있어요. 장이 좋을 때가 있고 장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되면 뭐 정말 개나 소나 막 올라요. 뭐 주도주나 뭐 잡주나 막 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더블을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2,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1,000만 원을 빼요. 내가 본전 뺐잖아요.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은 누구 돈이야? 그러면 대부분 자기 돈으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수익이죠, 수익. 그렇죠. 수익이잖아요, 그걸. 그걸 그 제로로 되더라도 나는 손해본 건 아니에요. 그거 보면. 원금은 일단은 뺐으니까. 원금 뺐으니까. 예. 이거 갖고 그때부터 이제 스포츠고 게임이에요. 이거 갖고 재밌게 노는 거지 뭐. 이것도 투자해보고 저것도 투자해보고 막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면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박 나는 경우도 막 있고 그런 거죠. 공격적으로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빵 되더라도 난 재밌게 놀았네.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거 갖다가 이거 내가 1,000만 원 벌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1,000만 원 벌었으니까 이건 되고 여기서 또 10원이라도 손에 안 보면 안 돼라고 할 때 이제 그다음에 마음이 이제 빡빡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산이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산을 이제 키우는 거고 그리고 소득을 계속하는 거고 반드시 내가 생활비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조급해져. 투자에서도 그러다가 조금 오르다가 그러다 이거 지금 안 팔면 이거 또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르는 초입에 확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 떨어지면 내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근데 생활비는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회사에서 월급 빡빡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맞아. 회사에서 또 열심히 돈 버느라고. 네.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저것만 했나. 저 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월급쟁이 사장까지 갔겠죠. 그리고 아기곰이라는 필명 쓰는 이유도 실명을 지금까지도 안 쓰는 이유가 이제 지금 뭐 실명 써도 의미가 없으니까 옛날에 왜 아기곰이 필명으로 갖고 나왔냐. 그 다음에 왜 얼굴을 공개 안 했냐는 바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회사에서 사장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장이라는 작자가 내 회사가 아니라 제 밑에 800명 있었거든요. 회사랑 작자가 부동산 알고 봤더니 부동산 전문가네. 그러면 이거 회사가 웃기잖아요. 부동산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선입관은 없어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자산이나 이런 공부는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식보다 부동산이 저는 이 직장인한테 좋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주일에 2시간씩만 내세요. 딱 일주일에 2시간씩. 일주일 통틀어서 2시간이요? 2시간. 하루 2시간 아니고요? 하루 2시간 아니고 일주일에 2시간만 내세요. 진짜요? 그럼 고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2시간 공부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일주일 2시간씩 계속 해야죠. 그러면 1년에 52주잖아요. 그러면 100시간, 104시간이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해보시는 거죠. 1년이 아니라 2년, 3년 계속 해보면요. 웬만한 사람도 훨씬 낫습니다. 꾸준히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꾸준히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곰이라는 실력을 갖춘 게 물론 이제 실력이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아기곰하고 지금의 아기곰은 실력이 지금이 훨씬 더 높죠. 처음에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남을 가르쳐도 될 정도는 되겠다. 내가 어디 가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안다고 얘기를 할 정도 되겠다라는 실력을 갖췄을 때 그때가 IMF 때예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좋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잡아먹어요. 주식은 계속 장이 바뀌지만 부동산은 흐름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사실 내가 사놓고 매일매일 가서 시세를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오질까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이게 심리가 흔들려요. 이러다가 내가 샀어. 내가 3억에 샀어. 근데 떨어지네? 2억 9,500이네? 실거래가가 또 떠서 2억 9,500 했네? 2억 9,000에. 내가 이제 한 달만 더 늦게 살 걸. 그거 괜히 아기공 강의 들어가지고 내 인생 망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지쳐가지고 2억 9,000에 팍 팔아버린다고요. 근데 그 사람 파는 날, 다음 달부터 쫙쫙 오르죠. 그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산 다음에 2년 있다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2년 후에 경제시장을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살 때 공부 한 번, 팔 때 공부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만 한 번만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인생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 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상당한 고수가 될 수가 있다. 그럼 2시간 동안 지금 바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까 스포츠를 하면은 스포츠 배우면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레슨부터 배워야 됩니다. 레슨을 배우는 거죠. 강의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방법론을 가르쳐 주지 않고 결과문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그건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책도 마찬가지로 어떤 책 보면 나는 뭐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뭐 그런데 보면 읽어보면 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그런 거는 아무 도움이 없어요. 어떤 주식을 사는데 뭐 그게 뭐 10배가 올라가지고 나 부자가 됐다. 너 좋겠다. 너 전생에 나라 구했니? 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주식 이미 올라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도움이 안 되고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강의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한 다음에 처음에 이제 레슨은 그거죠. 그걸 한 다음에 거기서 하는 거대로 일주일에 2시간씩 이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하고 이 데이터가 무슨 의미인지를 본인이 이제 써보는 거죠. 데이터가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아까 이제 거래량 만점이 나왔으니까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고 적어요. 본인이 생각을. 맞든 틀리든 일단. 맞든 틀리든 한 달 후, 3달 후, 6달 후, 1년 후에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러면 틀렸어. 맞았어. 그럼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그걸 잠깐만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수정해 보면은요. 그 대포하고 미사일이 다른 건 뭐냐면 대포는 뻥 쏜 다음에 끝이에요. 근데 미사일은 가다가 목표가 지나가면 쫓아가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게 목표에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을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 수익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나 이번에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벌었어. 7천만 원 벌었어. 좋은 일이죠. 축하할 만한 일이죠. 축하할 만한 일인데 그럴 때 반드시 생각하는 게 내가 5천만 원 벌 만큼의 실력을 갖췄는지 7천만 원을 벌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췄는지 그게 아니라면 그건 일확천금이고 그거는 그냥 운빨이죠. 반드시 투자를 한 다음에 떨어지던 오르던 그걸 갖다가 쭉 리뷰를 해보세요. 복귀를 하라는 겁니다. 바둑을 하면 복귀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수익을 거뒀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평소에 교회를 잘 다녀서 그런 거다. 그럼 그렇게 쓰시고 아니면 내가 무슨 거기서 보면 어떤 공부를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럼 그렇게 그 방향으로 계속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요번에 이제 손실 났어. 그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는데 요때 내가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금방 만회가 손절했다. 그걸 갖다가 꼼꼼히 적고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하나하나의 그 이벤트마다 교훈을 걷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경험은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오래만 산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저 경상남도 산청에 사는 뭐 김모옹 아니잖아요. 그분이 투자를 제일 잘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거래를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반드시 그 복귀를 한번 해보시고 그게 의미가 뭔지, 그게 자기가 왜 잘했는지 또는 왜 못했는지를 갖다 꼼꼼히 적어보세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저는 그걸 투자일이라고 생각한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좀 써보시고요. 건설사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벌써 올해 부도난 건설사만 9곳이고 폐업 신고를 한데도 뭐 2,000건이 넘는 이런 또 뉴스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부동산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최근에 막 중국의 경제 리스크도 사실 부동산 규제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이제 사실 경제를 살릴 때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가 큰 거는 부동산을 부양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예요. 미국에서 논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부동산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팔리죠. 안 팔리면 집을 짓게 되면은 집을 지으면 다 미분양이 나겠죠. 미분양 나고 미분양 되면은 자금난에 빠져가지고 이제 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망하는 회사들이 많아진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들이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는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안 지으면 돈이 안 들어가. 근데 내가 분양을 시도했는데 어떤 1,000가구를 갖다가 분양하려고 그러는데 대단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500가구만 분양됐어. 그럼 500가구는 내 돈 갖고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짓다 보면은 자금이 없을 수 있고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은 날 가능성이 있어. 그럼 사람들이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올해 이제 8월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고요. 8월 거는 이제 9월만 나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물량하고 지난 5년간은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지난 5년간 평균하고 비교하잖아요. 5년간 평균 물량의 40%밖에 안 돼요. 지금 1년치의 40%가 아니라 그때 1월에서 7월, 2018년 1월에서 7월, 2019년 1월에서 7월. 그래가지고 그 같은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도 안 돼요. 40%밖에 안 돼요. 엄청 심각한 거죠. 거기서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빠르면 이제 2년 반 아니면 이제 3년 정도면 입주가 하거든요. 착공부터. 그럼 그때 들어갈 집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으로서. 그게 이제 2024년까지는 집값 수준이 지금처럼 빌빌할 거예요. 빌빌한다는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오르는 거야. 뭐 오른다고는 하는데 오르는 거야. 지금 떨어지는 거야. 지금 그러잖아요. 시장이. 지금 맞아요. 빌빌빌빌빌빌. 오르긴 해요. 통계적으로 올라요. 그 빌빌빌빌빌. 뭐 지난주에 0.4% 올랐는데 이번 주에 0.3% 오르긴 오른 거죠. 근데 지난주보다 상승이 떨어졌다. 그러다 또 그다음 주는 0.4%거든. 0. 빌빌빌빌빌 그래서 오르기는 올라요. 이런 상황이 이제 2023년, 2024년까지도 이제 연결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 중간에 변수가 있죠. 투자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은, 투자 수요도 오를 거니까 2025년에 2026년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자 수요가 이제 들어오면은 2025년에 2026년은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해가지고 시장이 돌아갈 거니까 그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 공급이 지금 평년에 반도 안 되고 있으니까 모든 자본주의 그 경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같이 따라서 줄으면 괜찮은데 수요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비슷해요. 어느 해나 거의 비슷한데 이제 공급이 늘었다 줄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2023년과 2024년만 보게 되면 공급이 많은 해예요. 평년보다 많은 해예요. 그래서 24년에 24년은 사실 보면 오르긴 올라도 그냥 삐질삐질 뭐 이제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거고 25년, 26년보다는 굉장히 적은 해인데 특히 26년은 굉장히 적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적은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안 지으니까 못 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과거 정권들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이렇게 공급 부족을 했을 때 뭐를 하냐면 빌라, 도시형을 생활주택 이런 걸로 이제 땜빵을 했죠. 왜냐면은 아파트와 빌라 이런 거는 전혀 다른 건축이에요. 생긴 거는 나중에 실내를 똑같이 꾸밀 수는 있어요. 6개월 만에 지으면서 보면은 아파트가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 모르는 이제 신혼부부나 보면은 좋아 보이니까. 아파트는 비싼데 여기 싸네. 이거 얼른 사야지. 맞아요. 또는 사지 않는 사람은 전세 들어가야지 라는 거죠. 아파트 전세값에 뭐 반값이네 또는 3분의 2 가격이면 들어가네. 똑같이 생겼는데 라고 들어가는 거죠. 해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걸 이용을 했어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데.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점 몇 %고 우리나라 가구 수의 18점 몇 %예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집 중에서 서울에 있는 집이 18점 몇 %가 돼야 되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파트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한 15%만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아파트가 부족한 도시고요. 빌라는 30%가 넘어요. 전국에 있는 빌라 중에 30% 이상이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딱 보면 와, 서울 사람들은 빌라를 좋아하네. 야,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동안에 계속 아파트는 못 짓게 하고 재건축 이런 걸 못하게 하면서 계속 그냥 그럼 주택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빌라로 땜빵한 거예요. 빌라나 다세주택, 뭐 다가구 주택 뭐 이런 걸로 계속 땜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은 요번에 이제 전세 사기 뭐 이렇게 커지면서 사람들이 빌라를 살려는 사람이 없어져. 빌라를 지으려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아파트가 5년 평균에 비해서 60%가 줄어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는 더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빌라가 구원투수였거든요. 빌라로 이제 땜빵을 했어요. 정부에서 가지고 야 여기서 뭐 주차장 요건 좀 완화해줘. 그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뭐 완화해줘가지고 막 짓게 해. 그러면 사람들 투자들이 몰려가지고 적은 돈 갖고 이제 더 호수를 많이 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한 거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열악하게 살 거나 말거나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하고 그 건축주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공급한 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그래서 그런 걸 막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그렇게 하다가 잘못 지면은 이제 건축왕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 이런 데 이제 가서 끌려가지고 조사당하거나 뭐 그걸 잘못 분양받으면 전세 사기당하고 막 그런 거니까 그 겁내하는 거잖아요. 빌라 수요자나 빌라 공급자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도 공급이 적지만 빌라 쪽의 공급이 훨씬 더 지금 적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공급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은 공급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네, 그게 이제 2025년, 2026년 공급 부족 사태의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정말 부동산 시장에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표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굉장히 저는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는
하는 사람인데요. 부동산에서 이제 크게 3가지 데이터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는 건 이제 3개 요소예요. 뭐 많은 요소가 있지만은 네네. 유동성과 수요와 공급입니다. 유동성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그대로라도 시중에 돈이 막 풀려. 돈이 막 풀리면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돈이 안 풀리거나 돈을 정부에서 환수를 해. 환수라는 거는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그러면 이제 환수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수래. 그러면 유동성이 떨어지면 집값은 하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가 늘면 집값이 오른 거고요.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과 수요와 공급이 3가지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가거든요. 움직이는데 유동성은 뭐냐면 통화량이 얼마나 늘고 있는가. 네, 전년 대비 통화량이 얼마나 늘고 있는가. 요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매달 한 번씩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는 아까 인구가 그냥 이렇게 갑자기 늘거나 갑자기 줄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전쟁이 있거나 뭐 그럼 막 줄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쭉 늘거나 이제 서서히 늘는데 사람들 투자 심리 그게 굉장히 많이 그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가지고 집값이 오른다는 시그널이 있어야지 집을 사요. 맞아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앞으로 집값 계속 오르지 않을 거야. 또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야. 그러면 집을 사는 사람 없어요. 왜? 전세를 하면 되잖아. 전세를 하면 되잖아.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집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실거주할 집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려는 그런 욕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를 보기 위해서는 아까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투자 심리 지수 그것도 봐야 되는 거고요. 3번째 지금 현재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지 적게 되는 걸 보려면 미분양 관련 지수 요거 3가지 봅니다.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3가지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시장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 보면은 이 3가지가 다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아까 유동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6월달 지수까지 발표됐거든요. 5월달까지는 계속 전년 대비 통화량 증가가 계속 꺾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6월에서는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아, 금리가 그전에는 올랐다가 지금 좀 주춤한 게 이유가 그 원인이 되나요? 그것도 그것도 이제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저조하게 되면은 대출을 안 받잖아요. 그럼 시중에 돌아가는 총 유동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5월달을 바닥치고 이제 6월도 반등을 했는데 뭐 7월달에 다시 꺾어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 적고 이제 저는 일단 바닥을 쳤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좋아진 게 이제 그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11월에 이게 바닥을 쳤어요. 작년 11월에 61까지 떨어졌어요. 그걸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1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8월달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는 8월달인데 그 107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107이면 역사 평균치보다 더 높은 거거든요. 100보다도 높고 역사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우상향을 가리키는 거고요. 미분양도 그동안에 쭉 늘다가 지금 이제 줄고 있고 그것도 미분양이 줄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미분양 물량을 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특정 세력을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사는 거 안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무슨 왕창 사겠어요. 요즘 왜 사냐면은 지금 원재 가격이 많이 올라. 그래서 지금 새로 분양하는 거 같은 경우 지금이 제일 싼 거야. 지금 어차피 공사비도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자재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새로 분양하는 게 싸게 공급할 수 없어라는 얘기가 많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럼 미분양은 과거 가격이잖아요. 과거 예전 가격. 옛날에는 미분양이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은 비싸서 안 팔렸던 건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싼 거죠. 옛날에는 그 동네가 7억이었는 이 단지만 혼자 8억에 분양돼가지고 미분양 난 건데 지금은 다 8억, 9억이 된 상태니까 9억이니까 옛날 8억 가면 지금 싼 거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이 소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개 지수를 보게 되는데 세 개 지수가 이제 양의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의 방향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제 2025년부터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을 이제 빠질 거로 같다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어? 그래? 오늘 걸 좋은 걸 배웠네? 그럼 내가 2025년에 집을 사면 되겠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그때 딱 질러야겠다. 네. 그러면 집값은 아까 얘기했어요. 쌀 때 사는 게 좋다 그랬어요? 비쌀 때 사는 게 좋다 그랬어요? 쌀 때요. 쌀 때 사야죠. 지금보다 2025년이 아까 하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집을 산 다음에 2년 안에 팔면 손해예요. 세금이나 주식은 그냥 사가지고 그 다음날 팔아도 되지만 이거는 사는 순간 취득세가 왕창 붙어져. 사는 순간 마이너스 시작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크게 되면 마이너스, 취득세 있죠, 등기 비용 있죠, 복비니까 마이너스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샀다가 그 다음날 내가 변심해서 팔으면 그건 굉장히 최악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남는다 하더라도요 1년 안에 팔게 되면 중과세, 2년 안에 팔게 되더라도 이제 아직 세법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세법이 바뀌면은 이제 1년까지만 중과세하고 1년 넘으면 일반과세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안 바뀌었으니까 지금 2년이 넘어야지 일반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1주택 같은 경우는 2년 넘어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2년이 지나야지 일반과세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 투자는 2년 후에 시장을 맞추는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디가 올라요? 어디 A 지역이 올라요? B라는 지역이 요새 핫하네요? 라고 들어가는 거는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2년 후에 거기가 오를 것 같아요? 라고 자기가 맞히는 게임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제 이렇게 쭉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걸 본인이 소화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개인의 역량이고 그 투자 수익을 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100%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지금 오르는 데가 2년 후에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오르는 데가 2년 후에 반드시 오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더 어려운 게임이에요. 2년 후에 시장을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주식은 그게 아니라 일주일 후만 맞추더라도 꽤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지금 사가 일주일 후에 팔면 되잖아요. 심지어 오늘 사가 내일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한 일주일까지만 보면 되는데 부동산은 최소한 2년을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수나 이런 걸 통계를 계속 분석을 해보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 평가를 좀 해봐야 돼요. 되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 괜찮은 걸 샀어요. 근데 네. 2년이 지났어? 네.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다 떨어져요. 그렇죠. 어? 그럼 내가 잘못 샀나? 네. 팔아야 되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잘못 산 거 아니고 그럴 때는 이제 시장이 만약에 10% 이제 주식으로 할게요. 종합주가수가 10% 떨어졌어요. 근데 내 거는 5%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난 투자를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종합주가수하고 그거 갖다가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5%밖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난 잘 투자했다는 거는 그냥 자기 위안만 되는 거지 실제로 나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냥 안 샀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그럴 때 보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손실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연평균으로는 이제 이익을 보지만은 종목별로는 100% 이익 본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샀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진 거다. 호재가 이게 더 크게 나왔어. 그럼 팔고 이걸 이제 사야죠. 근데 부동산은 아까 그렇게 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맞아요. 바보짓이에요. 너무 시장을 단기적으로 너무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맨날 시세가 야 이게 얼마가 됐네. 옆집에 실거주가 뭐 실거래가 얼마야. 그거 여러분의 인생만 계속 피폐하게 만들지. 좀 여러분은 자신감을 갖고 좀 이렇게 시장을 길게 보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면 투자하지 마세요. 하락론자들한테 조금 안타까운 게 계속 여러 가지 이슈 갖고 요번에 이거 이슈 없어지면 이슈가 없는 적이 없어요. 네, 계속 하면은 계속 무슨 위기설 거죠. 뭐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뭐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요새는 뭐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대요. 중국 그거 없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도미니카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고 그거 없어지면 이제 헝가리 때문에 망한다 그러고 쓸데없는 거 갖고 계속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밝고 행복한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길게 좀 보시면은 또 세상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무주택자 분, 또 네. 1주택자인 분, 또 네. 다주택자인 분 네. 이런 분들 각각 좀 네. 어떤 전략이나 아니면 앞으로 좀 남은 23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무주택자 사야죠. 당장 사야죠. 예. 당장 사라는 게 뭐냐면은, 당장 사는데 다음 달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다음 달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거 날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맞추는 거, 그거에 너무 시간을 쓰지 마세요. 주식을 해보세요. 주식을 하게 되면은, 어느 날 보면 그 흐름을 맞춰야지, 어느 날 내가 주가가 제일 쌀 때 그걸 갖다가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로또 번호 맞출 거나 그 고민을 하세요. 그 시간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고 특히 일반인으로서는 더 불가능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보다 2년 후가 남으면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2억 원 남는 것보다 2억 100만 원 남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씨 100만 원 갖고 가려면 투자를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좀 큰 흐름을 갖고 보라는 거예요. 큰 흐름을 갖고. 2년 후를 보면 2025년이 지금 사면은 2년 동안 갖고 있으라 했잖아요. 네.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2025년 하반기가 지금부터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여러분이 제 악의금 얘기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죠. 근데 그 따져보는 게 실제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동그라미를 쭉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동그라미 X. 네, 동그라미 X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가 그 논리 하나하나를 갖다 좀 따져보시라는 거죠. 따져봤는데 2025년에 분명히 떨어질 것 같아 라고 본인이 판단했어요. 그럼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네. 오를 것 같아? 그럼 사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무주택자라고 그러면 본인이 무주택자다.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다. 또는 제 주변 사람이 그 입장이다. 그럼 당장 가서 사시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1주택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갈아타기 하는 방법이에요. 1억 원짜리가 2배 오르면 2억 원이 되지만 10억 원짜리가 2배 오르면 2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상승률은 똑같이 100%지만은 차액을 보면 여기 1억 오르고 여기는 절대가 10억 오르는 거예요. 자체가 절대가 다르기 때문에 상승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상급지로 더 갈수록 더 유리한 거거든요.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갈아타기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동안에 본인이 내공이 좀 짧거나 아니면 자금 사정이 적어서 약간 자기는 좀 떨어지는 지역을 갖다가 비인기 지역을 샀다라고 하게 되면 요번 경우에 그동안 자기가 공부하는 경우 상급지라고 제일 집값 비싼 동네가 제일 좋은 투자처는 아니에요. 그걸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보다 더 좋은데, 최종 목표는 이제 A라는 지역이라면 A라는 지역 못 가더라도 B 지역, 나는 지금 현재 C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갈아타기 하는 징검다리 할 수 있는, 징검다리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걸 해보셔가지고 갈아타기 하는 거고. 그 1주택자에서 나 돈 없는데, 돈 없는데, 그래 다시 이게 좋은데 나 돈 없는데 그 돈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 만들면은 공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본인이 어떤 분들은 들어가지고 이제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가 살고 계세요.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상담 쓰다가 왔는데 반포에 이제 실거주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걸 팔고 딴 데를 갈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컨설팅 안 하고, 팔고 가는 것보다 앞으로 2년 후면은 지금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갖다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갖고 돈을 만들어서 딴 거를 하나 더 사셔가지고 일시적 일가구를 하세요. 그러면 일시적 일가구에 대해서는 세금적으로 혜택을 주니까 양도세도 혜택 주고 취득세도 1주택으로 해주고 뭐 종부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주택 중과를 안 하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중과를 했지만 지금 중과를 안 합니다. 2주택까지는. 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걸 누리세요.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집 살고 있잖아. 그 집 전세를 주면 그 자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본인은 어디서 살아? 조그만 데 가서, 좀 싼데 조그만 데 가서 전세 사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나는 꼭 그 지역에 살아야 돼? 그럼 뭐 월세로 사든지, 뭐 그거는 본인의 삶의 질을 갖다가 얼만큼 희생을 해서 그걸 할 것인가.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 할 거 없어요. 네, 가만히 있어. 네. 내 손에 사과하고 배를 들고 있는데 나 감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사과나 배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려놓지 않고 이건 하나도 내려놔. 당신은 뭘 내려놓을 거예요? 당신은 뭘 희생할 거면? 나 그거 하기 싫은데요? 나 그냥 감만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감 떨어질 때 가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던지. 그럼 감은 못 먹거나 아니면 감이 떨어지는데 저기 눈에 맞거나 뭐 이마에 맞거나 그런 경우가 99%죠.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가장 잘 풀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거죠. 본인의 결심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1가구 1주택자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갈아타기 하는 것도 이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가 조금 아쉬워요. 왜 아쉬우냐면 취득세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현 정부에 들어와서 취득세에 대해서 뭐 해주고, 뭐 나중에 법을 바꿔가지고 뭐 작년 12월 이후에 한 건 다 소급해가지고 뭐 돌려주겠다 하는데, 글쎄, 뭐, 가봐야지 알죠. 이게 정부가 말을, 뭐, 현 정부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뒤집은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예, 그거는 지금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취득세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남는 거에서 나눠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만 먹니? 나도 먹자. 그게 이제 양도세인데, 취득세는 뭐니? 너 집 사니? 무조건 돈 내. 이제 이게 취득세이기 때문에. 이게 오를지도 떨어질지도. 네, 오를지도 떨어지고 손실 나는데도 가는 게, 손실 났는데도 취득세는 뭐 손실 나기 전에 내는 거니까 이익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손실 날지 이익 날지 모를 때 뭘 더 내라는 게 이제 그거고요. 복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손실 나더라도 내가 복비 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양도세는 이제 남을 때 내는 거니까 그거는 뭐 큰 두려워할 건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게 바로 취득세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취득세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전세란이 아직 해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전세를 준 집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얼마를 내가 거다가 돈을 더 돌려줘야 될지 아니면 그걸 올릴지를 아직은 모르잖아요, 시장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금을 이제 모아두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지금 그냥 일단은 스테이를 하세요. 지금 현재로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주택자나 무주택자한테는 굉장한 지금의 기회라는 거죠. 경쟁자가 없어진 거, 경쟁자가 없는 거, 사는 사람이 다주택자가 지금 약간 움찔하고 있을 때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살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무주택자나 1주택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시장이 펼쳐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매수를 할 때에 네. 이미 또 좋은 것들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반등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게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워가지고. 네, 이 반등한 걸 나도 가서 네, 따라가서 잡아야 될지. 갈아타기 하게 되면 뭐냐면 내 거는 안 오르는데 남의 거는 더 온 거죠. 왜냐하면 하급주로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급주로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좋은데 그런 분들은 어디냐면 은퇴해가지고 자기 다운사이징 하려고.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그거 갖고 나머지 노후자금 하거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좀 물려주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좋죠. 지금 장이 굉장히 좋은 장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이제 한 10%도 안 되고 나머지 90% 이상이 이제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이제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내 거는 아직 안 올랐는데 저건 올랐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무조건적으로 추격 매수하면 안 되죠. 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가격이 이제 정고점을 한번 봐야 돼요. 정고점하고 실거래가를 봐야 돼요. 근데 실거래가 봤는데 실거래가에 얼마 되는데 그보다 더 싸게 해? 지금 그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저점을 찍었는데 그보다 더 싸게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두 가지 이유예요. 역사적 저고점을 찍을 때보다 지금 투자 심리가 이미 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 가격에 팔 사람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역사적 정고점을 찍었을 때 그 부분들 상당 부분이 실거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 증여나 아니면은 부모의 직접적인 증여가 아니더라도 이모가 조카한테 팔거나 가족 간 거래 팔거나 그거죠. 그 자금의 원천은 사실은 옛날에 보면 부모 걸 수 있어요. 부모 건데 자기 여동생 이름으로 사뒀다가 요번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 너 조카한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죠. 자기 조카한테 싸게 팔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여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 가격 갖고 어느 단지가 얼마에 거래됐네 그 가격에 못 사는 가격에 맞아요. 못 사는 가격이 많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에 떨어지는 사실 의무도 없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과거에 정고점 제일 높은 가격 있잖아요. 그 정고점도 또 너무 그거에 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가 15억까지 거래됐던 단지인데라고 하는데 15억이 여러 건이 거래되면 그거 믿을 만한 거여야 돼요. 근데 한 건만 15억 된 거 그것도 그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하도 물건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추격 매수하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그 동네가 원래 10억 했던 동네예요. 10억에 거래가 막 되고 있어. 그러다 물건이 없으니까 15억에 하나 딱 거래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단지에 있는 사람, 우리 동네 이제 15억 거래가 됐으니까 우리 동네 집값은 15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락기가 지속되면은 사람들이 막 12억 이런 매물을 내놓은 겁니다. 12억 내놓으면 15억에서 12억 된 거니까 3억 떨어진 겁니까? 땡. 한 사람만 3억 손해본 거예요. 나머지는 다 10억이었다 그랬잖아요. 10억 산 사람 12억 파는 거니까 20% 오른 거죠. 나머지는 다. 그 때문에 그거 하나만 찍힌 거 그거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10억의 거래가 여러 개 됐어.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이제 15억에 대한 가격 저항선을 뚫었으니까 그 정도를 생각하니까 그거는 시세로 인정해도 되는데 어쩌다 하나 거래된 거 그거 갖고만 너무 믿으면 안 되고 거래 건수도 같이 발언한 거죠. 너무 바닥에 찍은 것도 너무 믿지 말고 너무 위에 찍은 것도 믿지 말고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그려봤을 때 요 정도 가격 전환선에 비해서 아직은 이제 그 상황 여기서 이렇게 그렸으면 아까 위에 하나를 고치고 요 정도라면 지금 요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쌀만하네? 그러면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데 여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 여기 사면 아까 같이 이런 바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 혼자 15억에 거래, 딴 사람 다 10억에 사는데 혼자 10억 사는 바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쫓아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30%까지 빠진 지역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30% 빠졌다는 건 아까 그 증여거래나 이상한 그런 거랑 나오는 거지. 거기서 30% 집값 빠지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 한 20% 정도? 뭐 10%에서 2%그 정도로 이제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단지마다 다른 거니까 그걸 보고 근데 뭐 어떤 데 갔더니만 다 이제 그래. 오케이. 이제 15억인데 20%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럼 내가 3억이니까 15억에 3억이니까 내가 그러면은 12억에 사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매물은 다 13억이야. 그럼 못 사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못 사는 거고 좀 단지를 이제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여러 개를 좀 보고 시장 분위기에 너무 쫓아가지는 말되 또 시장 자체를 그 가격 자체를 너무 무시하지는 마세요. 가장 좋은 거는 반등하기 전에 쫓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본인이 겁이 나서 못 산 거잖아요. 수익을 크게 낸 사람은 먼저 하는 사람이 가장 수익이 큰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아까 아주 상급지는 못하더라도 그보다 약간 B라는 지역, A 지역 말고 B라는 지역은 지금도 급매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C 지역은 아직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으로 A 지역에서 내가 놓쳤어 그럼 B 지역으로 가야죠. 최근에 또 이제 집값은 반등을 하는데 네. 또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물은 또 역대 최대로 지금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네, 이야기를 예. 하는데 네. 이건 그만큼 집주인들이 예. 집을 많이 여전히 내놓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왜 이런 또 현상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매물이 많다는 건 이제 거기 아실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숫자가 사실 보면은 이제 중복 매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지에 보면은 막 뭐 몇백 개 근데 실제로 보면은 가서 몇백 개가 없거든요. 맞아요. 중복 매물 예. 누르면 또 쭉 예. 줄어드는. 예. 중복 매물이 이제 그거까지 다 카운팅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때 과거도 마찬가지로 중복 매물이 많고 지금도 중복 매물이 있으니까 어떤 저희는 이제 이 통계라는 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하나의 그 숫자에 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이제 매물이 많다 그런 거는 아까 같이 이제 지금 올랐을 때 이걸 처분을 해가지고 갈아타기 하자는 이제 수요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시장을 갖다가 좀 더 두고 봐야지 이거 갖고 무슨 전조로 해석하기엔 좀 그래요. 거기서 오면은 집값이 이게 만약에 나오는 매물이 싸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가격이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떨어지는 가격 나올 거잖아요. 근데 상당 부분이 높은 가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높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동네가 10억까지 갔는데 저번에 이제 9억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내가 10억만 되면 팔아가지고 내가 다른 데로 옮겨야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물이 9억에 나왔는데 10억에 나온지를 봐야 되는데 9억 매물이 많이 나오면 다음 달이나 다음 달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10억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런 거니까 별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두 달 더 지나가 봐야 되는 거지. 요거 자체로 어떤 전조로 삼기는 조금 부족하다. 거래가 된 실거래가 대비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애들이 네, 더 비싸게 나와 있는지. 그렇죠. 가격이 얼마인지. 그건 어떻게 아시면 돼요? 보면 이제 네이버 가면 호가도 쭉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거래가하고 네이버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전국의 모든 단지를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 봐가지고 실거래가 흐름 쭉 보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매물 쭉 보면 매물이 이제 저가순, 고가순으로 소팅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봐가지고 거기서 보고도 지금 그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르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실거래가 내역보다 오히려 호가 매물이 더 높게 나오고 훨씬 높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나 이런 단지들은 실거래가보다 오히려 좀 낮게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든 이왕이면 상승장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를 사고 싶잖아요. 그걸 판단할 때 좀 어떤 걸 좀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저는 그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이 장기적으로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중요해요. 근데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실수요는 실수요 특징은 뭐냐면 꾸준히 느는 거예요. 특정 시점에 확 늘지 않습니다. 꾸준히 느는데 투자자는 확 늘었다가 확 줄었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어떤 특징이냐면 A라는 지역이 좋다라고 하면 와르르 몰려요. A라는 지역이 좋다는 거는 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다던가 무슨 뭐 호재가 따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막 추천을 한다던가 뭐가 상점 벽해가 됐어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헤드라인만 보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막 몰려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명이 들어가죠.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2년 안에 팔면은 이제 중과세니까 못 팔고 2년 후에 수익을 냈다. 자기가 원하는 수익 정도 됐다. 그러면 팔고 나오는 거죠. 100명이 샀다 그러면 100명이 팔고 나오는 거죠. 지금은 100명이 매수자가 되지만 2년 후에는 100명이 매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만 들어가는 건 치고받는 게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년 후에 내 가격이 높으려면 또 다른 투자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오른 지역은 안 들어가죠. 거기에 더 큰 호재가 붙지 않는 그렇죠. 과거 2년 전에 없었던 다른 호재가 더 큰 호재가 있었으면 모를까? 거기서 보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또 저평가 데 없나 이런 걸 찾기 때문에 이때는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러니까 별로 수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요자가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누가 사냐면 바로 실수요자가 그걸 계속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도 팝니다. 팔긴 파는데 그 사람들은 투자 수익 갖고 파는 게 아니라 애들 학군 문제라던가 또는 직장이 A라는 지역이 있다 B 지역으로 막 이제 이사 가다던가 그런 경우가 아니면 팔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집을 갖고 있으면 뭐 7년, 8년 또는 10년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만큼 빠져나온 만큼 또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한 번에 빡 오르진 않아요. 어떤 A라는 지역 보면 요번에 어느 지역이 막 올랐습니다라고 하는데
다음에 가보면은 한 몇 달 후에 가면 L한 지역은 전혀 언급 없고 또 B란 지역이 막 오르고 그거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메뚜기처럼 옮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L한 지역이 계속 오르지 않고 거기만 반짝 오르고 그다음부터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실수요가 저기 한 데는 이렇게 랭킹 보면 10위 안에는 잘 안 들어요. 근데 보통 10위에서 20위 거기는 꼭 들죠. 그런 데는 꾸준히 올라요. 그래서 누적해서 보면은 이번 달에 어디가 올랐습니다. 이번 달에 어디가 올랐으면 저는 그런 지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누적해서 하는 걸 좋아해요. 누적해서 보면은 그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사가지고 다음 달이 아니라 어저께 사가지고 오늘 팔 수도 있고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팔 수도 있는, 오후에 팔 수도 있는 게 주식이지만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가지고 2년 후에 파는 거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어디가 올라가 떨어지냐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오를 거는 바로 실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인데 실수요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일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일자리. 네, 일자리고요. 일자리가 좋은 데는 학군이 쫓아와요. 지방마다도 보면은 뭐 대구도 그렇고 뭐 광주도 그렇고 그렇게 학군 있어요. 좋은 데가 네네, 있잖아요. 있어요. 뭐 대전도 그렇고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게 사람 사는 데는 꼭 그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학군 좋은 거. 그래서 학군은 그다음에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학군 때문에 나중에는 실수요자들은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애들을 중간에 전학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맞아.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일자리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이제 학군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 그래. 일자리 생기는데, 바로 이제 그 직주 근접 지역이라고 했죠. 직주 근접 지역 좋은데, 그런데 비싸잖아. 너무 비싸잖아요. 네, 비싸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적은 사람은 직주 근접의 효과와 같이 내는 게 뭐냐면 교통 호재가 있는데, 직주 근접이 있는 데까지 교통 호재가 있는 거. 과거부터 교통이 있었어? 그러면 그거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으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없었는데, 과거는 없었는데, 새로 개통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물리적인 거리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뭐 30km 똑같아. 하지만은 옛날에는 1시간이었다면 지금 30분밖에 새로 개통되면 30분밖에 걸리지 않아. 그러면은 물리적인 거리는 줄지 않지만 시간적인 거리가 반으로 준 거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의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게 바로 교통 효과다. 교통 개선 효과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고 하면은 지금도 뭐 투자할 만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 가격으로 나 IMF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안 살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본인의 월급을 IMF 때로 반납을 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월급도 쌌잖아. 자, 그럼 이 지역을 공부할 때 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좀 자기가 꾸준히 그 통계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꾸준히 모아야 돼요. 그런 정보를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제 내가 공부해야지 이제 펴놓고 그런 거 아니라더라도 평소에 이제 지하철 이런 데서도 쓸데없는 거 유튜브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거기서 신문 같은 걸 기사를 보세요. 신문 같은 기사를 보다가 이거 괜찮아? 라고 하면 스크랩을 해두시라는 거죠. 어느 지역에 뭐 어떤 기업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다 모아놓으라는 거죠. 그럼 본인만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지역에 이런 게 이런 인프라가 되면은 이런 인프라 되면 여기가 좋아지겠네. 뭐 여기가 되면 그런 게 이제 본인이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홍보팀에서 이제 뻥 치는 거가 있으니까. 거기서 근데 그게 또 100% 뻥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이제 가중치를 주면서 모아두면 이제 어느 지역이 좀 더 수요가 많이 몰릴 것인지 그걸 저걸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디 사요? 그럼 이제 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럼 이제 주변에 몰려가지고 어디 사는 게 좋을까 보면 그러면 이제 남의 수익만 계속 올려주는 거니까 미리 공부를 그런 걸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이 분야가 좋은 게 뭐냐면은 자기가 내공을 쌓은 만큼 수익을 거둬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공부를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꾸준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무슨 제가 강의가 없을 때도 강의 자료를 계속 만들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 오늘은 이제 KB금융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 루틴이시네요. 네, 일정표에 쭉 적어놓거든요. 그럼 그날만 되면 막 속에서 엔도핀이 막 나와요. 신나요. 와, 이제 아침에 6시에 이제 나오는데, 그럼 이제 5시 55분에 딱 깨가지고, 자, 데이터 나와야지. 나오는데 딱 6시장 딱 내겠다. 와, 좋아. 그리고 딱 업데이트. 그러니까 또 아이곰님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최신 자료가 계속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반영되고.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딴 사람 시키는 게 아니라 혼자 자료를 만들면서 정리가 되면서 시장 상황에서 이런 거죠.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처음에 따라가기가 어렵지 일단 어느 정도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거기다 업데이트하는 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쉬워요. 제가 6년 전에,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아이곰님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예. 네, 그럼 이번에 또 들으면 또
많은 또 달라지죠. 버전이 또 달라지죠. 달라질 예, 것 예, 같아서 예, 저도 예. 좀 되게 기대가 예, 예.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MZ세대들은요. 자료 보여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게 모든 걸 자료로 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도 자료를 대라. 네.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돼. 근데 알곰님은 예전에도 자료를 되게 활용을 잘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게, 바로 직관으로 알 수 있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MZ세대들도 아이곰님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를 시켜주시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를 봤으니까 나 스스로도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계속 뭐 따져고 이거 따져고 하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하세요. 나는 그럼 너 맘대로 해. 내 조카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